고난의 형식에 제가 이 조국을 와서 목격하게 되는 데 나오면 그것이 마치 지도부의 잘못으로 초래된 불행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최고 수령에 대한 당신까지 함께 되었습니다. 조작한 인변수를 손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점거 군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부동령에게 처한다. 북한에는 어떻게 왜 가시게 된 거예요? 카나다로 가가지고 9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려고 27명 교인이 같이 가는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북한 쪽으로 비행기가 뜨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때 94년 7월이었어요. 네네. 7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교크가 증악되어 1994년 7월 8일 2시에 사망하셨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일성 장례식부터 시작했어요. 북한 접촉한 거를. 그 다음에 정식으로 가게 된 거는 이제 97년도인데 97년. 그때는 95년도부터 그 큰 물 피해라고 홍수가 대대적으로 났었어요. 네. 그때 캐나다로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이제 또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처음 갔던 곳이 이제 평화북도 구장군이라고 하는 탄광지대인데 엄청 충격을 받은 게 그때 봤던 타가소의 애들, 초등학교 애들 제가 설탕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설탕 당이 없어. 당이 없어서 브레인 데미지가 오니까 저런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다 설탕 주사. 북한이 제일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 우리 아들이 저를 따라갔다 쟤를 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많이 봤던 사진. 그러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은 세상이 가장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게 보이네요. 그거를 보면서 다 동족인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처음에. 한번 보고 나니까. 그래서 가게 된 게 150번을. 그래서 가게 된 게 150번을 가게. 150번이요? 150번. 한 달에 한 번씩 꼴로 갔습니다. 18년 동안. 지금 이거 보면 이게 그 다행 행자인가요? 행라면, 매운 라면, 유명한 라면. 이 행라면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거는 왜 저런 일이 생겼냐면 사람은 죽어가는데 중국이 양식을 안 파는 거예요. 중국도 먹을 게 없어갖고. 아 그래요? 지진 나고 이럴 때는 안 팝니다. 금덩어리를 줘도 안 팔아요. 그래갖고 상품만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한국제 상품이잖아요. 심양에 가면 이 라면 공장이 뭐 어마어마한 게 많은데. 있어요. 네. 이 회사에서 만든 네, 공장. 네, 네. 그때 마침 제가 이제 LA 가서 누구하고 어떤 기업인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300만 달러를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35억이죠. 네. 그래갖고 35억 원어치를 다 저 라면을 샀는데 35억 원어치를 다 저 라면을 샀는데 95억 원어치 라면? 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공장의 모든 수출을 중단시키고 네. 다 북한에 보냈어요. 하루에 한 1000대씩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어렵고 죽을 때니까 일단 우리가 한 100만 명이라도 살려보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군인들이 또 저걸 얻어먹고 변한 얘기가 놀라요. 여기 뭐 군대도 갔다 오시지만 북한 군인들은
그 한국에 대한 어떤 증오하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눈빛이 무서워요. 북한에 그러면 살벌하죠. 살벌해. 살벌하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때 잡힐 때도 나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에볼라 때문에 다 모여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뭐 남조선 뭐 어쩌고 얘기했더니 남조선 사람들이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군인 하나가 일어나더니 여보시오. 남조선 사람이 뭐예요? 남조선 새끼들이지.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증오하던 눈빛이 라면 2개 얻어먹고 싹 바뀌는 거예요. 라면 2개 얻어먹고 싹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 알지. 그 마음. 라면에 그냥 아, 큰일이네 라면이. 2개 얻어먹고 뭐. 근데 목사님, 북한은 라면이 엄청 귀하고 장마당에 가면은 엄청 비싸요. 이게 눈이 그러니까 변해요. 변할만해요. 아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90년대 지금 후반에 제일 힘들 때 가셨어요, 목사님. 97년도면 정말 많은 아사자들이 나올 텐데 그때 저희 아빠가 평양에 올라가셨는데 삼양라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이렇게 봉지로. 그래서 이게 무슨 라면인지 몰랐는데 저는 한글로 써져 있는 라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5봉지를 가져줬는데 그걸 4식구가 3개를 끓여 먹으면서 전 지금도 생각나요. 막 저희 오빠랑 아빠랑 숨도 안 쉬고 삽입해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신라면부터 막 2080 치약해갖고 막 나왔는데 그때 이 신라면 한 박스 저거 있잖아요. 만약에 대대장님한테 갖다 주죠? 그럼 한 3개월 휴가 보냅니다. 완전 최고의 뇌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맥신 커피 나오면서 신라면과 맥신 커피가 얘네들이 라이벌이에요. 근데 예, 이거 다 먹고 저 박스 안 버립니다. 간부들이 집에다 이렇게 턱 놔둬요. 재밌다. 나 이거 먹어본 사람이야. 나 이거 먹어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더 이상 이 맛본 사람들은 지옥인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딱 가져가면 지금 한 6개월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네. 왜 어느 나라에 공산주의나 이런 데 가면 왜 콜라랑 햄버거 예. 보면 그런다는 것처럼 예. 라면이래요. 아니 라면도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먹고 맛있다고 느꼈던 라면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게 되잖아요. 북한도 그러면은 저 때 이면수 목사님이 가져가셨던 신라면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렇죠. 저 매운 라면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아직까지 막 네. 인기 높게. 맞아요. 자, 또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식량 지원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사진을 찍으셨네요. 예, 뭐 15년을 갔으니까 뭐 수천 명하고 지금. 교복이다.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뒤에 뭐 선생님이겠지만 이렇게 누가 서 있고 막 이런데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좀 대화 같은 걸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주 자유롭게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제재가 없었으니까 우린 뭐 일반적인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식당도 같이 가서 식사도 하셨네요. 네. 쌀밥인데요? 한국으로 나오는 거 진짜. 궁금한 저거는 저 대학은 어느 대학? 평양 박이대. 아. 저기가 과기대예요. 쟤들은 저 두부도 큰 거를 주고 밥도 많이 주니까 예. 평균 99점 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배 안 고프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 애들이 들어와요. 수제들이네요, 수제들. 자, 이 사진이 뭔지 보십시오. 이 푸르고 푸른 곳에서 좀 뭔가를 이렇게 채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푸르고 푸른데. 뭐 들쭉, 들쭉? 들쭉다는 사진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백두산인데요. 네. 여기가 아,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은 화산지대입니다. 근데 그 야생 블루베리가 화산지대에서만 돼요. 딴 데서 블루베리요? 블루베리. 야생. 이 야생 블루베리예요. 아, 블루베리가 이게 있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걸 들쭉이라 그래 북한에서. 맞아요. 들쭉술. 아. 그런데 이걸 갖고 술만 나가 먹더라고. 근데 네, 이게, 맞아요. 술 담가만.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 비싼 줄 그렇지, 몰라요. 야생 블루베리니까. 3배가 비싸요 보통 블루베리가. 자연. 저걸 땄더니 어마어마하게 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원액을 만들어서 남한하고 교섭해갖고 상품을 한국에다가 이제 판 거예요. 아. 처음에 6만 병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팔려. 그러면은 북한의 사업까지 목사님 완판하셨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
백두산 야생 블루베리 원액 100% 썼거든요. 야, 그럼 사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야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생. 사지.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컬티베이트 이게 심기 시작했어. 아. 시작했죠. 그래서 강원도에도 심고 낮은 선봉에다 우리가 70만 주를 심고 비타민 나무 100만 주 심고 이야. 특수 작물 고소득 작물들을 심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농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 외국인 합작 투자법이 있거든요. 먹고 사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거봐 아까 회장님 포스가 맞아. 맞아. 목사님이 아니라 회장님이셨네. 이런 그 현실 사업도 잘하시네.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북한의 은인 아닌가요? 완전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잡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 사업권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무슨 할렐루야 블루베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뭔 말씀이에요? 솔직을 할렐루야 블루베리라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할렐루야 블루베리라고 줘줬더니 그 낮은 선봉에 17만 명이 입에 할렐루야가 붙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블루베리 언제 옵니까? 할렐루야 블루베리 우리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열매 이름인 걸로 알고. 그런가 봐. 나무 이름인 줄 알아. 북한 사람들한테 할렐루야 이러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알았어. 그러니까 가끔 몰라요. 몰라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 이게 과일 이름인 줄 알았구나.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세상에. 주민들이 대박이다. 맞아요. 아이고. 이대로만 지금 계속 가면 예. 할렐루야 블루베리 따고 집에 갈 때 아멘. 이게 진짜 커진다. 그래요. 네, 진짜 커지는 거예요. 우리 수령님 아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도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북한 전 지역을 다니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다니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 당국에서 찍어주는 대로 다니시는 거예요? 반반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원해서 가는 것도 있고 김정일이가 그걸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김정일이 허락했어. 김정일 때지. 김정일 비서가 있어요. 이 친구를 동생처럼 키웠던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사업가가 돼갖고 카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일 비서가 있는데 자기 동생인데 소개시켜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그랬더니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머머. 국제호텔이라는 데서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줬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 김정일하고 장성태가 앉아있는 데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때 좀 감동이 됐나 봐요. 우리한테 편지를 하나 써준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 것.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 것. 마페 맞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할 것.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이제 무사증이 되더라고 종이 한 장이. 이야. 자유이용권 같은 거요. 그렇죠. 평양 사람도 저렇게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북한 사람도 저렇게 못 돌아다녀요, 진짜. 보이부 간부도 어지간하면 저렇게 못 다닐걸요? 근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다닐 일은 없죠. 그 뭐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다고 전국적으로 맞아요. 다니면서 일을 하진 않거든요. 않아요. 내 지역에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언제 저 청진까지 가고. 예. 여유가 있는 사람도 저렇게 못 다니는 거죠. 자강도는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 희천 발전소 아세요? 희천. 희천 가셨어요? 전 전천인데. 네, 희천 가까이 발전소에 오셨었구나. 이제 자강도를 가려면 북한의 장성들도 김정일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자강도 진짜 못 들어와요. 자강도는 군수공업지대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외부인을 들여놨다는 건 정말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길 들어오셨다는 거 보니까 진짜 김정일이 믿으셨나 봐요. 정말 이례적인 일임에 네.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직업을 밝히셨어요? 아 나는 목회를 한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밝히셨죠? 처음부터 밝혔고요. 김일성 동상 앞에는 우리 안 간다. 그거 하면 우리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거 다 지켜주겠다 그래서 간 거죠. 아, 말이 진짜 만년을 통했구나. 만에 말이 맞네. 통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김정일 그러면 비서가. 북한 간부들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부르죠. 와. 그거 너무 북한 신기한데? 간부들은 목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알아요. 목사님 그리고 아, 교회가 있어요? 중앙당에 북한에 가면은 저 평양에만 칠골 있어요.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북한 중앙당이 어느 정도 레벨되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도 있고 막 그래요? 십자가도 다 당연히 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정말 싫어할 만한 짓이죠. 뭔가 일을 했어요. 이게 중국과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 한참 탈북을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몽골을 갔었는데 몽골 미국 대사를 만났거든요. 그 미국 대사가 저한테 탈북에 대한 물어보더니 이제 한 500명 정도 데려오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탈북을. 북한에서 몽골로 넘어오는 루트가 없었는데 네. 어떤 분이 가서 러시아 사람이 농사짓던 우물가에다가 GPS를 찍어가지고 저를 주면서 중국에 가서 좀 전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와서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 루트가 시작돼서 한 2, 3천 명이 넘어온 거예요. 와, 그게 목사님 그거구나. 시작이에요? 그게 순실이 형이 몽골 루트로 초반에, 왔거든요. 초반에. 아. 중국, 몽골, 대한민국. 그렇군요. 아니 몽골이 이 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영 씨도 순실이 형 그리고 지훈 씨도 브로커를 찾아갖고서 그때부터 찾아갖고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몽골로 들어가는데 장춘회까지 그 장거리 버스를 타고 들어가요. 장춘회까지는 브로커가 이렇게 중국 사람한테 지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몽골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북한에서. GPS를 전해줬다는 거. GPS를 전해줬다. 이게 되게 위험한 길이에요. 사실은 왜요? 고비 사막 돌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리더가 그걸 갖고 이제 그 길을 뚫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탈북민을 도운 거잖아요. 그쵸, 탈북 탈북 루트를 거기다가 걷고.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그때 살려줘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 공안들이 막 돌려보낼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30명, 40명에서 데리고 식당도 가서 밥 먹이고 난리를 치고 완전 거짓대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과수원을 우리가 큰 거를 2개를 빌렸어요. 빌려갖고 거기다가 이제 다 넣어놓고 땅굴을 파서 토굴집이죠, 토굴집. 토굴집에서 이제 숨어 살도록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그럼 사람들 못 들어오니까 일을 좀 시키면서 우리가 일부러 돈도 줘야 되잖아요, 월급도 주면서. 그러면 이제 돈 중국 돈은 뭐 300원, 500원 받아서 식구들 먹이려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 있다가 또 탈북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야. 그리고 이제 그 국경 바로 앞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나 큰 걸 졌어요. 교회까지. 십자가 크게 보이게. 거기다가 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 보고 넘어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아 등대. 그게 등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래 등대 역할을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를 통해서 수백 명이 와서 다 옷 같은 거 거기서 갈아입히고 그 애들 살리려고 넘어온 엄마들 5명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건을 준비해갖고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제가 잡혔을 때는 옛날에 눈 감아줬던 것들을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야. 제가 제가- 목사님 이제 풀렸어요. 야, 뭐가 풀렸냐면 무작정 탈북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브로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전해져 오는 탈북에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가면 십자가 있는 데를 찾아가라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증언을 해줬거든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글리 가면 일단 먹여주고 감춰준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97년도에 졌거든요. 맞아요. 야, 제일 어려울 때. 나 이제 풀렸어. 그 주인공이세요? 그 교회를 찾고 했던 사람들 또는 그 과수원에 땅굴 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국까지 오신 분도 있어요? 있죠. 많겠지. 요즘에 제가 참 재밌는 만남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그 장신대 장로신학대학에서 설교해달라 해서 갔거든요. 최풀에 갔는데 거기 숨겨놨던 16살 때 만났던 그 배영호라고 하는 친구가 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꽃제비로 돌아다니고 첫눈에 알아보시겠어요? 딱 보니까. 얘기해서 알았죠. 못 알아보지. 이게 뭐 소상하게 다 이제 알게 됐죠. 그때 우리 만났던 얘기 다 하고. 세상에.
안녕하세요. 여기서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렇게 뵐 수도 있구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이렇게까지 두 분이 연결인 줄 몰랐어요. 아, 그때 언뜻 들었거든요. 예, 만수원 예, 얘기랑 예, 땅굴 예, 파고 예. 사는 얘기, 꽃집이 예. 생활 얘기 듣고. 예. 그때 이제 제가 한 15살 되던 해에 이제 북한의 고난행군이 한참 이제 최고조로 달하던 시대에 제가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시골에 가 있다가 시골을 통해서 이제 작은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이제 산에 가자는 거예요. 저 혼자뿐 아니고 친구 같이 있었는데 그냥 보기엔 산이에요. 그 산 서프트라지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말 이렇게 중국에 트랙터 한 40분 타고 쭉 가니까 가수원이 보이는 거예요. 산이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땅굴을 파고 거기서 이제 뭐 가정은 가정끼리 살고 아니면 저처럼 혼자 있는 애들은 뭐 두세 명이 같이 살고 아, 이 바닥이 흙이에요? 산 비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탈길을 그냥 직선으로 쫙 깎아내요.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나무를 갖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 기둥을 박고. 안 무너져요? 아니죠. 그치, 기둥을 했으니까 그래, 일단. 기둥을 박.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땅을 파내고 이제 돌멩이를 넣고 이제 언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굴뚝을 이제 그 산 위로 뽑는 거예요. 굴뚝도 있어요? 굴뚝까지 뚫었어요? 아, 언돌이 이제 불을 떼야 되니까. 그러네. 아궁이도 있고 그 감에도 넣고 밥도 해 먹고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마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고난행군 시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산을 가면 이제 좀 턱을 짓고 막 짓고 다 그렇게 산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산에 살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고 많은 성도님들 그런데 이제 월급을 줬어요. 월급을 줬는데 내가 예를 들어 8개월 있었다 하면 8개월의 월급을 200원 중국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계산해서 우리한테 줬고 100원이면 북한 돈 2,700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옥수수 1kg가 아마 38원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돈이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200위안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2,740원을 받았는데 제가 보이부 상이었는데 2,740원 받았습니다. 그 얘기네요. 고액이라뇨. 그거까지 뭘 하겠습니까? 계란 3알밖에 못 사는데. 그때 시대는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사가 그거였지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남한으로 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북한으로 예. 돌아가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북한에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그 돈을 주고 왔다가 언제 돌아간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갔다가 그렇지. 혼자 오면 좋겠는데 북한이 감시가 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갔다가 가족을 데려버리는 거예요. 아, 가족을 데리고 아예 또 중국으로 나가고.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 돈 갖다가 그냥 북한에서 며칠 사느니 의미가 차라리 그 돈 내지 국경 경비인데 돈을 줘버리고 우리를 좀 안전하게 좀 아니 그러면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밥 먹는데 거기 가면 못 먹으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에서의 삶이 땅굴에서 사는 것보다 못한 거네요. 당시로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못 먹으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맞아. 저희도 마찬가지로 돈 벌어서 북한으로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리끼리 산에 가서 나물 캐서 시장에 가서 팔고 그거 팔면은 3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나물을 해서 그 소달구지 한 달구지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30원, 20원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 수모는 일단 안 받고 일하는 거고 저희는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수모를 당했구나. 그죠? 왜냐하면 이거 달래 사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사람인 거 뻔히 알고 말투도 티나고 이러니까 그냥 예. 가져가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나무도 또 해가지고 가져다 주면은 그냥 떼고 돈을 안 줘도 뭐라 말 못해요. 왜냐하면 신고해버린다 이러면 꼼짝도 못하니까. 거기 산에서 몇 년 살았어요? 4년 정도 산에서 살고 1년 내려와서 몇 년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산에 산 연한 한 2년 정도. 2년이요? 저보다는 선배님이시고. 2년이 짧다고 얘기해. 아 이거 무슨 산생활 기수 선배라. 따지시나요? 산생활 연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한국에 와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되게 편안하게 배부르게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분 중에 한 분. 왜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왜? 일단 생존권이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 종교, 뭐 지역, 인종 다 초월해서 그걸 인도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이제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정말 놀랍다. 만약에 목사님 안 만났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인생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긴 했겠지만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길 때는 앞에 무언가를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람인데 만약 그런 것을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건 무의미한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아마 그것이 아마 저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앞서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18년 동안 150번. 네. 네, 잠깐 좀 기억에 차고 왔어요. 잠깐 내가 지금 150번 이게 맞나? 15번 아니었나? 하면서 다시 보니까 150번이 맞네요. 네. 150번을 북한을 드나들면서 이토록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북한의 전역을 누볐던 목사님이 2015년 이때도 어느 때처럼 평양을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게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2015년 1월 27일 이 장면이 4년 만이에요? 공화국의 각처를 돌아다닌 것도 결국은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 이 압살 정책에 편승해서 이 북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정말 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떤 거점을 꾸리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저거는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말도 안 돼. 고난의 형식에 제가 이 조국을 와서 목격하게 되는 데에 따라서는 그것이 마치도 지도부의 잘못으로 초래되어 불행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최고 수령에 대한 당신까지 함께 되었습니다. 조사가 개인 변수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 국가점거 군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부동령에게 처한다. 어쩌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장면이 연락이 두절된 지 반년 만에 네, 모습인 거예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150번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 때문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게 2015년 1월 28일인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몇 년 동안 나진 선봉 위원장이 저한테 아이들도 그렇고 병이 너무 많은데 목욕을 못해서 그렇다. 위생. 네, 목욕탕을 좀 큰 걸 하나 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큼 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한 2,000명 들어가는 걸 줘달래요. 한국에도 2,000명 들어간 건 없습니다. 1,000명이요? 그 수소문에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보니까 남탕 1,000명, 여탕 1,000명이 써 있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남탕 1,000명, 여탕 1,000명이 써 있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중국은? 아, 이게 우리나라의 그 수안보에 꽤 들어가는 데가 있기는 좀 이건 중국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 2,000명이 씻는 것만 상상해도야. 하여튼 그래서 한 3년 걸렸어요. 그 져주는데. 어머. 3년 걸려서 그것도 져주셨다고요? 네, 이 다 짓고 이제 완공을 하고 잔디 깔고 바로 동해바다 앞입니다. 바닷물이 찰랑찰랑. 목욕도 그럼 그리고 이제 그거 오프닝 하러 들어갔다가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몇 분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목욕 한번 하고 목욕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평양에서 특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무역성에서 국장급 되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때만 해도 굉장히 또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만 와서 평양에서
뭐 장군님 신년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왔던 분들 이제 중국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모레 다시 올 테니까 만나자.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평양에 갔는데 아침에 이제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놓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한 7명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교수 같은 친구들이 후다닥 들이닥치더라고. 갑자기 호텔로? 네, 호텔 제 방으로. 그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느꼈죠. 그러더니 체포한다고. 그래가지고 눈부터 가리더라고. 눈 가리고 차에다 실어서 1시간 반쯤 어디 갔나?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직 감옥은 아닌데 이제 우리를 말하면 구치소에 이제 디텐션 센터 있는데 거기다 놓고 하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이만큼 서류를 쌓아놨어요. 저를 조사할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이게 요인 작전에다가 알려드린 거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체포 당할 때 방식은 북한에서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체포 방식이고 이제 간단한 실례로 우리나라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현빈이가 갔을 때 평양역에 와가지고 딱 체포하듯이 그거나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좋게. 왜 뭐 이제 직위가 있는 분들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루트들이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싹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를 하고 좋게. 이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법정이 선고한 목사님께 선고한 죄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고 존엄 모독죄, 두 번째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특대형이야? 세 번째 반동 분자들을 도운 죄, 탈북 반동들을 도운 탈북 반동이라 그래서 네 번째 뉴욕 북한 외교관에게 복음을 전한 죄, 다섯 번째 캐나다 정부의 탈북자 신분 문제를 부탁한 국제적인 구걸죄. 어머, 뭐야 이건 또. 그걸 왜 자기네들이 그거를 이래? 하셨구나 이게. 많이 이 세 분이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최고 존엄 모독죄 이런 죄는 저는 되게 생소해요. 왜냐하면 뭐 아까 말했던 장성택이나 아니면 이렇게 목사님 같은 이렇게 높은 분들이나 받을 수 있는 죄명이고 일반 사람들은 뭐 수령님, 뭐 장군님 이런 호칭을 쓰시 최고 존엄이란 호칭 자체도 안 쓰거든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북한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장성택이 죽이잖아요, 고모부도.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하도 국적이 캐나다나니까 사용은 못하겠고 국제법상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예. 눈치도 봐야 되겠지 하니까 그냥 무기징역을 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이제 최고 존엄 모독죄, 또 탈북 반동 분자들을 도운 죄, 우리 다 이야기를 나눴고 다 이해가 가는데 캐나다 정부의 탈북자 신분 문제를 부탁한 국제적인 구걸죄라는 게 캐나다에 한 2,0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캐나다로 온 적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 몰려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온 적이 있다고요? 네, 영주권 준다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600명을 영주권을 주게 했어요. 캐나다 정부에다. 그래서 제가 연방정부를 여러 번 가서 이제 뭐 상원 하원 의원들 다 만나고 우리 교회만 나온 분들이 150가정이 나왔거든요. 탈북민들이.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누가 또 뭐 간첩 비슷하게 어떻게 하고 다 보고를 했더라고. 북한에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빈정 상황까지도. 그때 이제 영주권을 줘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그렇죠. 기본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내용들을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반동 분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걸했다. 그걸 구걸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는 여기 고아원 도와줘. 그러게. 여기 목욕탕 지어줘. 그동안 그러니까. 병원 지어줘 이렇게 해놓고. 구걸이란 단어를 잘 모르나? 그리고 저한테 늘 얘기한 게 목사님 나가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과장은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진 몇 장 보여줬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진에 뭐 무슨 첨삭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사진을 보여준 거잖아요. 저거보다 비참한 거 천재예요. 근데 안 보여줬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리고 저런 상황을 모르고 누가 맞는 도네이션을 하겠냐고. 맞는 말씀. 잘 사는 평양에 그런 애들만 보여주면 누가 도네이션 하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담당 검사가 이렇게 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토록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정말 참담하셨을 것 같고. 사형.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이게 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형을 받았다가 제가 이제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간에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서 종신형으로 바꾼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선고도 사형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감형된 게 무기로. 뭐 이후에 이제 그 무기징역으로 최종 판결은 나왔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사형이란 말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전 뭐 북한 가서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도 그렇죠. 없고 걔네들한테 책 잡힐 만한 게 한 적이었거든요. 하다못해 고위 관리들하고 많이 만날 때는 술 한 잔도 갖다 주는 거나 우리는 술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아이 그래도 뭐 한 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타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가 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을 좀 잡아야 되는데 흠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흠을 잡는. 혹시 변호사가 있으셨습니까? 변호사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는데 있어야겠죠. 변호사는 어떤 변호를 해줬나요? 변호사가 저를 만나서 이제 재판하기 전이니까 검사하고 오고 변호사하고 와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구치소에 있을 때 변호사가 와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검사야 검사. 거의 검사 수준이지. 내 변호사가? 내 변호사가. 이게 변호사라는 이름만 있는 거지 변호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리고 재판석에서 변호사 일어나서 하라니까 거기서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변호사. 자기 범죄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고 어리석은가를 스스로 깨닫고 뉘우칠 수 있게 하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변호사예요 거기도 이름은? 변호사라 그러죠. 변호사라고. 그냥 그 형법에 보면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뭐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형법 법을 지킨답시고 변호사라고 형식적으로. 내놓은 거지. 실제 변호는 안 해주고 그냥 정부 편에 서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라의 체제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네네. 사실 그 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화국적인 미덕을 전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뭐 이제 관광을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갔다가 어떤 죄목으로는 체포가 돼요. 그러면은 뭐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나요? 이렇게 사형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구형이라도? 거의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그 거의나 많이 보면은 국가 간에 무슨 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질극 같은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9월이잖아요. 그 이제 2009년도에도 맞아요. 구걸이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어느 맹목적으로 자기네가 저 국가하고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누구를 인질로 잡아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해서는 자기 국민에 대한 보호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찾아와야 된다 이런 좀 마인드고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전 클린턴도 물론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 사람도 이제 김정일한테 찾아가고 이제 목사님도 가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그냥 사형 선고를 해놨지만 사형은 못해요. We saw standing before us President Bill Clinton. 목사님 감옥 생활에 대한 건 잊혀지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옥의 상황은 어땠어요? 이렇게 감옥에 이제 첫날 딱 들어갔을 때 또 요만한 조그만 방인데 침대가 하나 있어요. 이제 판자로 됐는데 새빨간 이불이 있더라고. 근데 한 몇 년 쓴 이불 같아야 되는 지저분한 이불 하나가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몸 하나 이렇게 돌릴 만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산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죠. 너무 억울하더라고. 야, 내가 도와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이 선을 악으로 갚나 이런 나라가 있나. 그래갖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그때 엔터테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라디오도 TV도 없고 책도 한 권 없고. 책이 없는 게 세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커피 한 잔 마셔본 적 없고 사과 하나 먹어본 적 없고. 필기구는요? 필기구도 전면 없었어요. 세상에. CCTV 있어요?
CCTV 같은 거 있어요? CCTV는 2대가 있어요. 근데 방 안에요? 조그만 방 안에. 그리고 화장실에 1대가 있어요. 화장실에도 화장실 요만한데 1대가 있어갖고 뭐 다 100% 다 보는 거예요, 다들. 다 봐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몇시 이 카메라 이렇게 많이 있었어. 그런 게 공화국이야? 수돗물은 안에 다행히 있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이제 수도는 수도인데 이렇게 우리처럼 트는 수도가 아니고 이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 내보낸다 그러면 이제 막대기를 꽂았다가 빼면 나와요. 이게 빼면 나오고 안 쓸 때는 막대기로 꽂아놔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녹물이 하도 시뻘건 게 나오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목욕탕 그거 제가 오프닝하면서 뭐 한 번 하고 뭐 한 번도 못했다 했잖아요. 더운 물로. 더운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음 깨고 그 찬물로 해야 되고. 청소를 시키는데 그 간수들이 50명이 저를 지켰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사실은 죄수는 나 하나를 집어넣고 50명이 지켰어. 50명이 지켰다고요? 그 50명이 쓰는 화장실이 이렇게 큰 화장실인데 그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그 청소를 하는데 냄새는 나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재래식 화장실. 그렇겠죠. 그 감옥도요? 그럼 다 다 재래식. 재래식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본 용지가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다 손바닥만한 신문지밖에 없더라고. 그게 이제 그 노동신문 같은 뭐 이런 거겠지. 그런 신문지인데 저한테는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런데 저한테 화장실을 그걸 잠깐 빌리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간수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두고 왔나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게. CCTV를 둔 거는 혹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계속 감시하는 거고. 그 낮에 화날 때는 2사람씩 권총 차고 항상 저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들면은 비디오로 2사람씩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2시간씩 교대로 2명씩 지키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낮에 좀 자고 싶을 때 자거나는 자유롭게 됩니다. 아니요. 자유가 없어요. 특별하게 시간 줄 때는 요만한 운동장이 있어요. 그 앞에 마당도 이제 2사람이 지키고 있고 좀 돌아라 그러면 돌고. 그게 이제 자유의 전부였고. 제가 제일 그리웠던 것이 자유였어요. 방에서 볼 때 저 산 속에 있어요. 거의 오솔길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 한번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기회를 안 줘서 그래서 나와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서. 이게 걷는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지난번 아마존 갔다 오고 브라질 갔다 오는데 막 20시간, 30시간 타는데도 지루하지 않은 게 비행기에서 내가 가고 싶을 때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유가요 저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화장실 가도 자다가 손 들고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간수가 와서 왜 그러냐 그러면 화장실 가면 그때 허락 맡아야지 가는 거예요. 바로 옆에 한 발. 여기 가는데요? 여기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가요. 세상에 남을 도와주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그때 심정 너무 비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조금만 억울한 일이 심지어 억울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계속 과거에 이미 지나버려서 끝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회귀해서 떠올려서 그래 제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게 사람인데 심지어 이렇게 억울한 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데 허락받아야 되고 그럼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서 감옥에서 저 같으면은 5만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들이 들으셨을지. 저한테는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요. 북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제가 말로만 더 잘 몰랐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구나. 자유를 이렇게 뺏기고 있구나 아니까 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간수들하고 2년 이상을 같이 있으니까 미운 점 고운 점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나도 뭐 시키면 이렇게 해야지 어떡하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되고 고이부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해받았어. 심지어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거기서. 근데 정작 무기 노동 교화형인데 노동은 안 하시고 그냥 방에만 계셨나요? 아니요. 매일 8시간씩 노동했죠. 이제 8시간 일하면 2시간 일하고 30분 쉬어요. 2시간 일하고 30분 쉬어요. 이렇게 이제 4번을 일을 시키는데 이 중노동이니까
쉬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중노동 시킬 게 뭐가 있어요? 겨울에 들어갔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땅을 파게 하더라고요. 땅을 파는데 온 땅을 꽃갱이로 이제 언 땅을 파는데 아무리 세게 쳐도 안 깨져. 절대 안 돼. 근데 북한의 그 평안북도에 그 산속의 땅은 얼마나 춥냐 말이에요. 야, 이거 하루에 하나는 그냥 한 달에 하나도 못 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손에 물집이 잡히죠. 그다음엔 피가 흐르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망가져. 지금도 이 손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되게 아프고요. 요 하나님이 요 하나 남겨놓은 액기 손가락 하나는 안 접혀 이게.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 이것도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뭐 발가락은 겨울인데 땀이 나잖아요. 곡괭이질하니까. 근데 발은 이게 안 통하더라고. 그래갖고 발가락이 새카맣게 동상이 걸리기 시작하는. 발 잘리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딱 두 달 만에. 아까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1년도 못 살고 죽는다 뭐 얘기 나왔는데. 나는 1년은커녕 두 달 만에 쓰러졌어요. 두 달 만에 팔, 다리 망가지고 또 여기 인대가 4대가 나가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질 못하고 동상 걸리고 그다음에 뭐 논스톱으로 설사가 3개월 동안 나오고 십이지장이 상해서 뭐 복통으로 하느라고 또 한 달 동안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러다가 끌려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줬어요. 어머, 수술. 네. 아침에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깜깜한 밤중이더라고. 어머나. 근데 이제 그때 제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그래도 살려줬구나. 죽이지 않았구나. 이제 이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만 늦었으면 발가락 다 자를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노동하다가 또 쓰러지면 또 병원에 잠깐 입원하고. 그 병원을 그때 한 3번인가 입원했는데 캐나다에서 왔을 때 병원비를 20만 달러를 요청을 하더라고. 2억 5천인데 약 먹은 거 뭐 한국 돈으로 뭐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아니 그 안에서 그러면 이 식사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어요. 네. 식사는 이렇게 그래도 나오나요? 밥은 나오는데 예. 처음에 가서 밥을 딱 먹는데 돌이 팍 씹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나 뱉을 수도 없고. 왜? 아니 또 뭐 사람들 뭐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거의 100% 다 물 말아서 이 돌 가라앉히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뭐 하얀 쌀이 아니라 시커먼 쌀인데 거기다 이제 김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치를 자기들도 못 먹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갖고 소금에 절인 양배추 있어요. 염장 하죠, 염장 배추 조금 주고. 그리고 제가 석방되기 한 3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이 나오더라고요. 단백질 공급. 신기하다 그랬죠. 그때가 원배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지시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 하나씩 주라. 그래서 이제 딱 2달 먹었는데 아까 2달하고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몸무게를 쟀더니 23kg가 빠진 거예요. 아이고야. 2달 만에. 2달 만에. 여기 뭐 다이어트 할 쓸모 없지만 다이어트는 간단해 북한에 가면. 그건 너무 최악이야. 나는 좀 원망스러웠을 것도 같아. 약간 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저는 어떻게 견뎠냐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1일 단위로 살았어요. 1일 단위. 하루하루 단위로. 내일이라는 건 저한테는 뭐 저기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그거 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단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끝나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지만 저한테는 제가 완벽한 수도원이었다고 말한 게 거기서 제가 목사지만 신앙이 좋아졌어. 감옥 가서 신앙이 좋아졌어. 감옥 가보셨죠? 그럼요. 감옥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였어요? 감옥 뭐 생활. 되게 흉악범 범죄자 같아 보이나. 그러니까 북송당에서 감옥에 가면 네, 그렇죠. 며칠 있어봤어요?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감옥 생활했을 네. 때 그 당시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였어요? 저는
그 꽈배기 덴뿌라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꽈배기 튀긴 거. 예, 예. 근데 심지어 거기 어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몰래 꽈배기 사놓고 혼자 드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걸 밤에 어떻게 훔쳐 먹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급식이 없어. 그 목사님 이제 돌밥을 드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돌죽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쑥 마시면 없어요. 그래서 돌도 아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일하러 나가잖아요. 여자들이 일하러 나가면은 다 주머니에 풀을 이만큼씩 따갖고 다녀요. 뜯어가지고 넣어. 그 자리에서 뜯어 먹으면 보이시더니 못 먹게 하니까 풀도. 네, 넣어가지고 안 볼 때 막 입에 넣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지나면은 막 기절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어 있는 사람도 풀떡이 있고 올라. 네, 풀떡이 올라서.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 꽈배기를 보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만 먹으면 정말 성원이 없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이셨어요? 드시고 싶었던 거? 아무래도 김치가 먹고 싶었죠. 근데 이제 김치를 안 주니까 먹을 수가. 근데 나중에 포기하니까 나 먹고 싶으냐 또. 아무튼 두 분 다 초범이셨어요. 네, 초범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불 같은 거 빨 시간을 좀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불은 그냥 하나 가지고 2년 7개월 9일 덮은 계속요? 빨래다. 그리고 자는데 벌레가 많아가지고. 벌레요?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바퀴 많아요. 예. 북한에서 자다가 보면 여기 뭘 겨가면 이렇게 떠서. 바퀴 많아. 근데 바퀴벌레가 날아간다는 걸 전 몰랐어요. 근데 날아가더라고 이것들이. 깜짝 놀랐어요. 알아요. 날아가는 처음 배웠어요. 아니 그 다 잡아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다? 잡는데 그 수도가에 이렇게 뺐다 꼈다가 나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자꾸 바퀴벌레한테 탁 치니까 한 방에 죽더라고. 그래서 하루로 한 30마리 죽였어요. 많아. 재밌는 거는 다 죽이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속방이래 속방 미리 잡을 거. 그럼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서 계실 때는 내가 북한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셨어요? 모르게 다 눈 가리고 이동을 하니까. 그때도 모르는데. 모르셨어요? 900 며칠 동안도? 그렇죠. 근데 저는 북한을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그치. 안대를 했어도 살짝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안대를 안 갖고 와서 그 간수가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때 선글라스를 하나 갖고 간 게 있었거든요. 들어갈 때. 선글라스를 끼라 그러더라고. 안 보이잖아. 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나 보다. 이거 껴. 이거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하면서. 까만 안경을 써요. 잘 때도 불을 켜놔요. 감옥에서는 불을 안 꺼요. 그 전기도 없는데 불을 항상 켜놔요. 아까워. 어우. 불 끄고 자지 못하게 돼 있어. 그때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자겠다. 그럼요. 그랬더니 깊이 못 자. 선글라스 끼고 자래.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세상에. 중간에 이제 2달 만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았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야말로 죽을 뻔했던 고비도 여러 번 넘기셨다고 들었어요. 겨울에 석탄을 떼요. 예. 석탄을 떼는 이제 가스가 이제 옛날에 연탄가스를 많이 줬잖아요. 맞아요. 가스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나는 몰랐죠. 근데 간수들은 24시간 보니까 약간 이상하니까 들어와서 막 흔들어 깨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겁나니까 내가 죽을까 봐. 그럼. 그래서 자기들도 겁나니까 내가 죽을까 봐. 그럼. 어디서 갖고 왔는지 김치 국물을 갖고 와서 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이 먹는 그런 맛있는 김치 국물은 아니었는데 예. 그거 먹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토록 먹고 싶었는데 김치를. 세상에. 이상한 국물인데 약간 맛이. 그리고 마당에 이제 앉혀놓더라고 한참을. 숨 쉬라고. 숨 쉬라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아들보다 어린 간수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너무 언어 폭력이 심한 거예요. 맞아요. 언어 폭력이라는 거.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건 이제 제네바 협정 때문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때리지 않는 대신에 욕으로 하는 거예요. 욕. 이 새끼야 저 새끼를 해요? 그러면 욕하고 그건 뭐. 언어 폭력을 하고. 근데 이게 뭐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걸 다 막아낸다고 했는데도 이게 너무 세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설사가 나오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거짓말 안 시키고 이틀 동안에 29번이 나왔어요. 이야.
그거를 다 보고를 해요. 거기서 화장실 가야 되니까 할 때마다 보고하거든요. 그 후로 3개월을 논스톱으로 한 번도 안 쉬고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어떡해.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고가 되니까 소장이 왔어요 저한테. 오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솔직히. 저 친구들 나 너무 괴롭히고 그래서 그런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저한테 쟤네들 너한테 이제 보초 안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직후부터 설사가 딱 멎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체가 진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설사를 하죠. 와 진짜. 혹시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던 간수도 있었나요? 제가 이제 중죄이잖아요. 거기서는 최고 존엄을 감히 못 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거의 뭐 2년 이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말을 걸어오는 거죠. 자기 자랑도 할 겸해서 김일성 대학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가 와서 노동을 하는데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어린 애가 있는데 14살 먹었는데 얘가 이 뭐가 잘못돼 갖고 아버지한테 대한 반항심이 생겨갖고 얘기도 안 하고 사춘기. 사춘기. 사춘기는 똑같아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래가지고 아버지란 말도 못 듣지, 불평불만하지, 가까이 오지도 않지. 이게 아버지가 괴롭잖아요. 네. 애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읽었던 책 하나를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의사가 쓴 책인데 그래서 3가지만 해라. 첫째, 눈길을 주고 손길을 주고 집중적 관심을 줘라. 제가 거의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게 듣더라고. 그리고 끝나면서 가면서 보초 교대하면서 눈길, 손길 3번째 뭐라 그랬죠? 또 물어봐. 복수까지 시키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간수들이 집에 갔다 와요. 평양에. 네. 근데 하루는 휴가 집에 갔다가 월요일 날 왔는데 얼굴이요. 진짜 환하게 빛난 얼굴로 왔어요. 아 해결이 됐구나. 얘가 아버지라 그러면서 말을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옆에 와서 앉고 막 그러더래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다음 거도 가르쳐달라 또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건데 저를 이렇게 조사한 법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 조사를 하는데 속되게 말하면 진짜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만 이제 저를 접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나를 곡사포로 죽이고 싶대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냥 죽이고 싶대.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을 모독하냐 그러면서 법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더라고. 야, 법 때문에 내가 너를 곡사포로 못 죽인다. 못 죽인다. 이게 한 달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소리 톤이 내려오더니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제가 느낄 정도로 그러면서 아 이번 사건 아니면 당신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라고 내가 뭐 친구 하자지도 않았는데 몇십 번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어느 날은 나를 나오라 그러더니 자기들 쓰는 조그만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는데 내 때를 밀어주더라고. 아 왜 이러는겨? 왜? 달래가지고 뭔가 정보 빼려고 그러나? 이 변화가 왜 됐냐면 저를 더 조사하기 위해서 해커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했는데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근데 그 내용은 100%다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예. 아 그렇지. 설교 책.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떡해. 제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내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이렇게 읽는 거 몇 번 봤. 야 이거 신학대학 학생도 이 정도는 안 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진동이 설교 당했네.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거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뭔가 더 지금 우리 주석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런 말들이 없나 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화가 된 거군요. 5년치를 들었어. 그런 걸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렇죠. 캐나다 시민권자시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캐나다 대사관에서 2번 면회 오고 스웨덴 대사관에 2번, 4번 왔는데
한 7, 8개월에 한 번씩 면회가 왔어요. 그때 이제 뭐 편지 좀 모아놓았던 것들, 또 뭐 간식들도 좀씩 보내고 비누 같은 것도 좀 보내고. 왜 스웨덴 대사관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스웨덴 대사관은 평양에 있는 모든 대사관의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사관으로 지명된 곳인데 미국, 캐나다는 수교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안 통하거든요, 북한하고. 그러니까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하고 북한도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에다. Now, in the rest of the day's news, it's been confirmed that a missing Korean-Canadian pastor is being held captive in North Korea. 앉아. 얘들아. 앉아. 왜 시키는 거야? 카메라 죄인 다루듯이 진짜 이렇게 하는데. How are you feeling? You okay? You in good health? Lim speaks and understands English, but the authorities insist he answer our questions in Korean. We assume they're listening from another room in this Pyongyang hotel. 노동자로 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노동이 힘들기는 하지만 처음에 지금 많이 익숙해져서. Would you say your biggest crime was speaking badly about the supreme leaders of this country? 예, Yes, I think so. 범죄가 큰 범죄고 또 그런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성사가 된 건가요? 평양에 CNN 지부가 있어요. 뭐 뉴스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감을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요청을 했겠죠. 요청을 했는데 북한은 이걸 왜 허락했냐는 거죠. 자기들도 이렇게 인권 장독을 존중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정상국가를 평면화시키려고. 정상국가.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아, 성경책을 받았어요? 네, 성경책이 절대로 못 읽게 돼 있죠. 북한에서는. 그거 다 들어가는. 이거 어떻게 허락해? 근데 감옥에 보니까 액자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규칙이 쭉 써 있는데 맨 끝에 보니까 외국인은 성경 보는 것을 허락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국인에게만.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CNN에서 저한테 인터뷰가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유명한 앵커가 저한테 제일 마음에 소원이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때다 해갖고 내가 성경책 갖고 싶다. 성경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전 세계로 이제 송출이 된 거죠.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그게 이제 대사관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거 없으면 저는 사실 쓰러졌을 것 같은데. 원비호 이야기를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CNN이 인터뷰를 하고 또 북한이 응하게 된 배경에 이 원비호에 대한 이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북한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맞습니다. 압박을 느껴서. 목사님은 원비호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잡혀 들어가고 한두 주 뭐 지나서 원비호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재판 받는 걸 제가 이제 다 봤는데 이게 21살짜리 어린 애잖아요. 얘가 너무 무서워하면서 근데 그게 평양에 호텔에 뭐 프랭카드 하나 떼다 잡혔는데 15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처량하더라고.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석방될 때 이제 들은 얘기가 얘가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움 공포증에 잡혀 있다가 밥을 먹고 식중독이 온 거야.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걸 1년을 눕혀놓은 거예요. 1년을. 빨리 보내서 미국에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얘가 숨이 넘어가니까 죽은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처치해서 내보내갖고 나오자마자 죽었잖아요. 식중독으로.
CNN 인터뷰를 하셨을 때 아, 이 이야기가 전 세계 나가겠구나를 인지하셨죠. 당연히. 그건 뭐 인정하죠. 아, 그러면 나에게 구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오겠다라는 생각도 하셨겠어요. 뭐 막연하지만 기대는 항상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게 CNN 인터뷰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나오셨다고요? CNN이 아까 1년 정도라 했던가 그러니까 뭐 그러고도 한 1년 반 있었죠. 아우 그러면 이거 희망을 다시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나서 뭔가 리액션이 한 2달 안에 와야 되는데 또 1년 반을 넘게 있는 건데. 처음에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생각했어요. 한 달 좀 풀어주겠지. 한 달 정도. 그다음에 한 6개월 생각했어요. 그렇죠. 6개월 정도까지는 가게 뭐 1년은 안 넘기겠죠. 네. 근데 1년 가고 1년 반 가고 2년 가고 2년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기대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와 보니까 기다리던 우리 집사람도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못 나올 줄로 이렇게 생각을 어느 시점에 포기하셨대요? 2년 지나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너무 안타깝다. 막연한 그렇게 인터뷰도 CNN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나면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좀 원비 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될 텐데 그래서 편지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외국에서. 편지는 받을 수 있었어요? 편지를 한국 사람이 보낸 건 한 통도 없었는데 저기 뭐 아일랜드, 잉글랜드, 뭐 미국, 카나다 말할 것도 없고 다 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자기들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위로하느라고 그림 엽서 보내고 편지도 보냈는데 그게 2,000통이 왔어요. 와. 도움이 되셨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외롭지가 않았죠. 그런데 감옥 안에 다 온 건 아니고 못 온 곳들은 다 카나다로 와서 우리 교회에 또 쌓여 있었고 감옥의 안에까지 보내준 사람도 그나마 그게 큰 힘이 되셨겠네요. 이제 평양으로 가고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이 기분은 정말 묘할 것 같아요.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 쏜다로 밤에다 쏜다로 난리칠 때거든요. 아, 예. 그땐 내가 석방될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절대. 예. 북한 사람들 얼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절대 못 나갈 거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나가니까 막 얼굴이 화가 나고 불안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 북한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은 그냥 무서우니까 초긴장하고 있고. 그랬더니 북한 그 재판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카나다 국민 이면수를 석방한다. 그리고 이제 제 가방하고 패스포트하고 이제 다 주면서 카나다 쪽으로 옮겨주더라고요. 이면수를 석방한다. 갑작스러웠겠어요. 저게 수상 전용비기. 제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라클입니다. And I'm so happy to meet my wife and my family.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그냥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지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카나다의 그 선지라고 일간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놨는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완전히 80대 할아버지 같았어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훨씬 젊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뺐던 살들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잔 게 괌에서 잤거든요. 근데 괌에서 잤는데 1, 2 호텔에 5성급 호텔에 특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 어젯밤만 해도 뭐 벌레 나오고 바퀴벌레 있는 데서 자다가 이 특실에 자니까 이게 문화 충격이 돼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되다고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하고도 처음 통화했고 전화번호가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전화번호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모님이 받으시는 거 엉엉 우시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양로원에. 그랬더니 어머니도 막 우시는데 내가 새벽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봤다. 밤새 울고 있다. 내가 밤새 울고 있다. 어머니. 수상 비행기가 이제 2대가 왔는데요. 예? 제가 참 감사한 게 나 같은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인데 카나다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비행기를 보내고 그것도 한 대만 보내야 되는데 그 외과 수술하는 장비를 이런 장비를 2대를 싣고 비행기가 왔더라고요. 비행기에서도 수술해라. 응? 만약에 위급하면 그렇게 수상이 지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그 2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요거타 공항으로 해서 괌으로 해서 하와이로 해서 밴쿠버로 해서 트렌턴 이 공군기지만 쭉 돌아서 비밀리에 오게 돼 있었어요. 14명 특사 가족들도 몰랐어요. 수상이 다 비밀리에 지명해갖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은 요거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었어요. 일본 사람. 망원된 주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찍은 거를 터뜨리는데 민간인들의 사진을 통해서 네, 민간인. 처음에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리 국민, 우리 북한에 억류된 혹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그 운명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6명이죠. 그렇죠. 2013년 10월 미리끝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2014년 각각 체포돼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최춘길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까지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화는 물론 이 가족들의 면회 등 아무런 요구,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 납북된 분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만 해도 516분이나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국군 포로 그대로 있죠. 납북 어부 그대로 있죠. 근데 그 친척들, 그 후손들이 수만 명이 지금 아우지 탄광을 배웠던 14개의 탄광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네요. 노동을.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 자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는 그 나라의 자존심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뭐 그 캐나다 정부가 목사님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일 테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북한 쳐다도 보기 싫지 않으세요? 돕는 일은 이제 안 하시겠네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저는. 더 왜냐면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볼 때 이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을 같이 보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악의 축이에요. 한 2천, 많아야 3천도 안 되는 요것들만 사라지면 북한은 자유가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여기 태어난 죄밖에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동족이고 형제고 권력이고